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출생 및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이제 여러분들 이 쟁점이란 말을 많이 계속 쓰게 될 텐데요. 이 쟁점이란 의미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이런 걸 우리 이제 쟁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해서 입장 차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이제 예전의 용어로는 낙태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텐데 이거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건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이걸 이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오늘 시간을 통해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이란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모체에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를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엄마의 몸에서 강제적으로 분리해서 임신을 종결 끝내는 행위를 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태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 법에는 이제 낙태는 불법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가 죄냐 헌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이건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단에 따라 법을 개정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법을 떠나서 과연 이 인공 임신 중절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교과서 48쪽에는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잠깐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보면 교과 48쪽에 보면 48쪽에 이제 그 48쪽 왼쪽에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심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그러니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어떤 필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 그쵸, 원치 않는 임신이었겠죠. 세 번째,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우리나라는 그 8촌 이내에서는 법적으로 혼인을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임신이 됐을 경우에도 역시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엄마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다만 여기 이제 책에 아무리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24주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24주 이전에는 허용할 수 있지만 임신 24주가 넘어가면은 낙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24주 전에 어떤 이제 그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전문의 의사와 상의를 해야겠죠. 자, 수능 특강 교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료 플러스에는 이제 그 싱어라는 나중에 환경윤리에서도 다루게 되고요. 이제 공리주의 관련돼서도 나오는 윤리학자인데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싱어의 입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 해설 내용을 보면 싱어는 인공 임신 중절 반대,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 낙태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가 태아를 인격적으로서의 인간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태아도 인간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리고 또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라는 점을 논거로 태아와 인간의 도덕적 지위와 가치를 동등하다는 입장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비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합니다. 자, 뭐 싱어의 이거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싱어는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서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핵심은 어떤 것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첫 번째는 태아의 생명권을, 즉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그 엄마, 즉 그 여성의 선택권을 더 중요시 여길 거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걸 이제 교과서에는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하는 입장을 프로 초이스, 요거를 프로 초이스, 즉 엄마의 선택, 그 어머니의 선택을 중시할 것이냐, 프로 초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는 것을 태아의 인생 생명권 라이프,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인공 중절을 당연히 반대하고, 여성의 선택권을 우선할 때에는 당연히 이거를 이제 찬성하겠죠. 그러면 찬성의 입장이 프로 초이스겠죠. 여성의 선택권 여기 쓸게요. 찬성은 여성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거고요. 반대는 당연히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을 볼게요. 자, 소유권이라고 논리, 즉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여성의 몸속에 있는 건 여성 것이다.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해 소유권을 지닌다. 따라서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율권. 그죠?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겠죠.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 하고 말고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자율권 논거. 세 번째, 정당방위 논거. 여성은 자기 방어와 정당방위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서 그 모자보건법에서 허용 기준을 얘기했던 게 여기 이러한 어떤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는 여성은 인공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면서 이제 찬성을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반대 입장 볼게요. 존엄성, 태아가 존엄하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 역시 인간이다.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자,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태아도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논거. 무슨 얘기냐면 잘못이 없는 인간의 태아를 해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게 된 생명체 태아가 그쵸, 잘못한 게 전혀 없죠. 그런데 그 생을 마감시킨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잠재성 논거. 태아는 일정한 발생 과정을 거쳐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 즉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시작이 태아부터잖아요. 어쨌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생명체로 자라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입장의 핵심은 바로 태아를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쟁점이 되는 핵심은 인간의 지위를 언제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입장이 다양해요. 여러분 교과서에 49쪽에 나와 있는데 바로 볼게요. 49쪽에 보면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는 시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동시에 임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입장 있고요. 두 번째, 착상이 완료된 시기부터, 즉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돼서 이게 이제 착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엄마 뱃속 그게 안정되게 자리 잡았을 때 이때부터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착상이 안 되면 그쵸, 이제 생명체로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배아기로부터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이건 기술 과정 시간이나 다른 시간이 많이 배웠을 텐데,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이후에 이제 착상이 되고 이제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거친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거치잖아요. 그래서 배아기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배아기와 태아기의 어떤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아기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그런 눈, 코, 입, 손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하는 시기, 요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눠보면,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분만 이후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핵심은 이렇게 인간의 지위를 어디부터 볼 거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답니다. 이게 언제부터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봐. 분만 이후부터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게 되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보다 좀 넓게 찬성할 수 있겠죠. 왜? 그 전까지는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태아기, 배아기 그 이전부터 인간이다라고 하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겠죠. 이렇듯 이제 우리가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갖는 거는 크게 여성의, 즉 엄마의 선택권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태아의 생명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인간을 언제부터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교재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 그 태아의 생명 당연히 소중하죠. 당연히 엄마, 여성의 선택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찬성과 반대를 쉽게 나누기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요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 자살은 그나마 논쟁거리가 조금 적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서양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자살을 찬성하고 합리화하는 입장은
거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인종에서 자살은 소중한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살은 이제 본인의 생명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남아있는 이제 가족들부터 뭐 친구들, 아는 지인들의 받을 상처, 그쵸? 그 상처가 굉장히 깊고 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물론 이제 자살을 이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훼손한다. 그래서 유교나 불교나 자연법에서 다 자살은 반대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훼손하지 않는 불감해상이라고 하는데, 불감해상 효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보면 부모가 물려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겠다,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목을 잘라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의 시작, 신체 발부, 수지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쵸, 목숨을 끊는다, 이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겠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그쵸, 살생을 금하죠. 불살생,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생하는 것도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세 번째, 자연법.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를 보존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고 신과 사회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자기 보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잘 살게 하는 게 자신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살은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 불교, 자연법 다 자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살을 인간의 어떤 치명적인 인격 훼손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입장인데, 자살은 인격을 훼손하고 자아 실현의 가능성을 없애는 거다. 그렇죠? 이제 끝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칸트는 의무론의 핵심 철학자이죠. 칸트는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의 인격을 수단으로 이용한다. 자, 칸트 의무론에서 도덕이나 윤리는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목적 그 자체이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건 고통을 덜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덜기 위한 자신의 목숨을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것도 칸트는 당연히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쇼펜하우어,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다. 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역시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도 자살을 반대합니다. 역시 이 자살은 개인의 어떤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특히 이제 뭐 개인의 자살, 뭐 이유야 어쨌든 특히 뭐 공인들, 뭐 연예인들, 이런 자살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뭐 10대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동서양에서 자살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칸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네요. 칸트의 입장.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1의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의 동물적 자연성 본성의 자기 보존이다. 자연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임무다라고 칸트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살해는 자살이겠죠. 범죄이다. 자기를 죽이는 건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죠. 무릇 이 범죄는
배우자, 자녀, 동료, 시민 또는 신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고통을 덜기 위한 자신의 목숨을 수단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 자신의 인격에서 윤리성의 주체를, 그쵸? 윤리를 실천하는 그 핵심이 자기 자신인데 그걸 끊는 거잖아요. 파기하는 것은 윤리성이 목적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성 자체를 그 실존의 면에서 말살하는 것이다. 끝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그의 임의의 목적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여기는 거다라고 해서 인격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누가? 자기 스스로. 자살이.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자살을 반대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죽음과 관련돼서 안락사 문제, 안락사. 여러분, 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역시 안락사도 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 자, 안락사라 함은 불치병,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따라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안락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유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환자가 동의를 했느냐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아니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형인데요. 자, 자발적 안락사와 반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환자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환자가 동의를 했느냐.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직접적인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실제 이제 그 병원에 가면 이제 특히 불치병, 암 환자라든지 절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사전에 의사를 묻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그 호흡이 멈춘다거나 심장이 멈출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그냥 나는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게 자발적인 안락사예요. 자발적인 안락사. 자, 자발적인 안락사는 그렇고요. 자,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이제 직접적인 동의가 없어.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했죠. 비자발적 안락사는 가족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뇌세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미처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럴 땐 이제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반자발적 안락사는 살인이야. 왜?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려 불치병에 걸려도 나를 끝까지 치료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산소호흡기를 뗀다. 이런 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자발적 안락사는 본인이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하는 경우, 이거는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명백한. 그래서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반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자발적 안락사는 살인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건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 이 두 가지가 논쟁이 됩니다.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자,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하여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적극적 안락사. 예, 우리나라는 역시 이거 살인입니다. 살인.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물론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 이게 법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까지 허용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인데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서 그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건 살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는 역시 범죄다. 소극적 안락사. 자,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치료, 특히 연명시키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특히 이제 논쟁이 되는 게 우리 이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라고 얘기하죠. 중단.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산소호흡기를 이제 그만 뗀다. 그러니까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를,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중단한다. 이런 게 소극적 안락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갖고 이제 논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소극적 안락사와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것들이 논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락사도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안락한 죽음을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 볼게요. 인간은 자율적인 주체로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선생님이 이 단원을 처음 수업하면서 얘기했죠. 인간의 존엄성의 마지막 마침표는 어떻게 죽느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했어요. 결국 본인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안락사, 너무 살아있는 게 고통스러워. 그럼 나는 그냥 편안히 인간답게 죽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락사를 찬성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갖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그죠? 하루 한 달의 병원비가 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꽤 고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락사를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명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전체 이익에 부합되지 않다. 자,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한테 보다 확실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연명치료,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더 살리는 게 낫지. 이렇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건 사회 전체 이익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이걸 인간이 판단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자연법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를 인위적으로 끊는 게 안락사잖아요. 단순하게 보면 이건 자연법에서 허락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자연법 입장입니다. 네 번째, 의료인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는 의료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의사는 인간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직업이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의료 행위를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된 행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할 수 없다라는 입장 역시 팽배합니다. 팽배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안락사라는 말과 존엄사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이제 특히 오늘날 이 존엄사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약물 투여와 같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이미 죽음의 위기에 달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 아까 배웠죠?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안락사는, 그런데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조치를 중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거, 그쵸? 이제 기기를 떼면 자연적으로.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한 의미다. 그래서 죽음 자체를 인간의 존엄과 연결시켜서 존엄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요새도 계속 하고 있는 프로 같은데, 서프라이즈 같은데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래서 뭐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의사 전문의들이 계속 봐도 이거 현대의학으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깨어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그런 걸 보면 인간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인간이 개입해서 그걸 단축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윤리적 차원에서,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 그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쵸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감당하는 문제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안락사 논쟁에서는 환자의 자율성이 얼만큼 존중되느냐, 그리고 생명의 가치, 그 다음에 의료인의 책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이제 모의고사, 대수능 모의고사 9월 모의평가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보겠어요.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치료를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은 비도덕적인 살인행위에 금지되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연의 과정, 그렇죠? 연명치료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니 그걸 떼는 건 자연적인 죽음이라 허용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갑은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띈다. 절대적인 가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경시함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갑은 적극적 안락사는 안 되지만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죠. 그렇죠?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자라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여기는 소극적 안락사도 안 된다. 왜? 여러분들 이게 윤리, 특히 생명단원에서는 이 을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소극적 안락사가 마치 이제 우리 사회에 더 큰 이익을 줄 것처럼 해서 여기에 찬성하는 순간 그 선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이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발도 내딛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 을 같은 입장, 의외로 특히 종교 같은 데서는 인간의 생명을 신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그렇죠 대부분 찬성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대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었다. 자, 죽음과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뇌사. 여러분 이제 뇌사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심폐사가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과 폐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의사가 이 사람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는 건 심폐사입니다. 심장과 폐가 기능이 정지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뇌사는 우리 뇌가 대뇌, 소뇌, 관뇌 이 모든 기능이 상실됐지만 심장보다 뇌의 기능이 먼저 멈추어 인공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 일정 기간 심장 박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니까 뇌의 상태는 멈췄지만 심장과 폐를 돌릴 수 있어서 있는 상태를 이제 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뇌사는 뇌관을 포함 뇌 활동이 회복할 수 없음 정지된 상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해. 그 말은 뇌는 멈췄지만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뭘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뇌사에 이른 환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심장과 폐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죽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심장과 폐가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야?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여러분들 특히 이 뇌사의 윤리적 쟁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기 기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사람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 건강한 사람도 많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장기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삶 자체가 힘들고 하니 이제 그 장기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장기를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그쵸,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제 동양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 아까 얘기했죠. 신체 발부 수지부모다. 부모가 물려준 모든 것들은 소중하다. 머리카락마저도 소중하다라고 하는데 내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 이건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그쵸,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장기 기증을 많이 안 하는 편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살아있는 생명, 인간인데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왜? 장기가 고장나서. 근데 그렇다고 장기를 어디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미래에 그쵸,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뇌사를 허용하게 되면 그 장기들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뇌사를 인정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핵심이에요. 장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뇌사의 윤리적 쟁점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뇌사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 이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뇌사를 죽음의 판정기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은요. 만약에 뇌사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연명 의료기기를 이용하면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돼. 그러면 법적으로 심장과 폐가 멈춰야 죽음인데 이걸 계속 유지시킬 수 있잖아. 그럼 이건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기 이식을 위해 뇌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그럼 뇌사를 허용하면 장기를 쓰기 위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그쵸,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죠. 특히 인간의 뇌는 아직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뇌가 완전히 멈췄다라고 하는 게 완벽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 그쵸? 의사가 뇌가 죽었습니다 하더라도 깨어난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인간의 뇌는 아직까지 그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찬성은 뇌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인데 뇌의 기능이 정지됐다 하면 인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가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뇌가 손상됐다, 아니 뇌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건 죽음과 진배 없다, 죽음으로 봐야 한다. 찬성 입장입니다. 인공호흡기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리주의 입장이죠. 그렇죠? 보다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니?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뇌사자의 장기를 장기 이식에, 아까 얘기했던 장기 이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뇌사 관련해서 국내 법의 입장을 볼게요. 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나라도 역시 장기 기증을 위해서 뇌사를 인정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뇌사 판정 의료기관이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이러한 공론화라고 하죠. 이런 전문의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프랑스나 호주, 그리스 등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뇌사를 인정하는 조건부 뇌사 인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원회가 결성돼서 거기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하면 이제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해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요, 이제 삶과 죽음에서 특히 죽음과 관련돼서 뇌사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안락사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자살, 그 다음에 그런 인공 임신 중절, 요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 죽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죠, 찬성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찬성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반대할 수 있구나. 이거를 복합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그 입장에,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이제 이론을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이론으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또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뇌사를 현재는 찬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 이거 쉽게 찬성 못할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폭넓게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